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꺼내들고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를 너무 적게 내고 있다며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 나라별 상호 관세에 이어 품목별 관세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엔 50%, 의약품엔 최대 200%의 관세를 예고했는데 한국 주력 산업인 반도체 관세도 곧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국경보호국이 최근 LA 지역에서 강화된 이민 단속은 일상이라며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8년 LA 하계올림픽이 열릴 주요 경기장들이 결정됐습니다. 경기장 신축보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시설을 폭넓게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신당 창당을 선언한 가운데 1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의 양당 정치 체제를 흔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 막바지 통상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를 너무 적게 내고 있다며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소식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각회의에서 관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칭하면서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I mean,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올리려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집권 1기 때도 방위비 인상을 시도했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은 바이든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1년에 타결됐습니다. We rebuilt it, and we stayed there. And they pay us very little for the military. I got them to pay billions of dollars, and Biden then canceled it when he came in.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잘못된 수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2019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한국에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건 절반인 50억 달러였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규모도 4만 5천 명이라고 언급했지만 2만 8천 명 정도입니다. 트럼프는 한국 외에 독일 주둔 미군도 언급하며 그들에겐 큰 경제 발전이고 우리에겐 큰 손실이라며 불공평하다고 했습니다. 한미 간 막바지 통상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가 다시 방위비를 들고 나온 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각국에 상호 관세 서한을 보내며 연장은 없다고 거듭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품목별 관세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이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에 품목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품목 관세를 또 예고했습니다. So we're going to be announcing pharmaceuticals, chips, and various couple of other things, you know, big ones. 가장 먼저 미국에 들어오는 구리에 대한 50%의 고율 관세가 발표됩니다. 발효 시점은 7월 말이나 8월 초가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엔 2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약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반도체 관세도 곧 발표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구체적인 관세율과 발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들 품목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 부과를 검토해온 것으로 안보 영향조사도 곧 완료됩니다. With pharmaceuticals and semiconductors, those studies are being completed at the end of the month, and so the president will then set his policies then.
트럼프 대통령은 또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며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유예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하루 만에 또 번복한 겁니다. 불확실성을 키워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상호 관세 발효까지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주요 수출국이라 품목 관세에도 대응해야 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토안보부와 국경보호국이 최근 LA 지역에서 강화 중인 이민 단속은 앞으로 일상이라며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LA 한인타운 인근 메가드 공원에는 국토안보부와 국경보호국 CBP 소속으로 확인된 연방요원 약 100명이 차량과 기마대까지 동원해 집결했다 철수했습니다. 연방정부는 LA시나 지역정부와의 협의와 무관하게 필요하면 언제든 단속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CBP 엘센트로 지부의 그레고리 보비노 국장은 LA를 포함한 각 지역 주민들에게 연방 요원들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방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들이 CBP 앱을 통해 자발적으로 출국 의사를 밝히면 최대 $1,000의 출국 보너스와 귀국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재차 알리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 추방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강화된 이민 단속에 반대하며 각 시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뉴욕시에서 아이스 단속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호모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전에도 말한 것처럼 IC에는 뉴욕시로 갈 것이고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단속을 2배, 3배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조란 맘다니 후보가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뒤 시정부와 ICE 간 모든 협력을 끊겠다고 공언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최근 LA에서는 노점상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뉴욕에서는 주로 이민법원에서의 정기 출석 중 체포하는 방식의 단속이 중심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후 뉴욕시에서만 1,9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한편 ICE 예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서명한 연방 예산안에서 3배나 인상돼 $300억 확정됐습니다. 오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이 열릴 주요 경기장들이 결정됐습니다. 올림픽 개최를 맞아 경기장을 신축하는 방안보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시설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이 선택됐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8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회가 열릴 주요 경기장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개회식은 지난 1984년 대회와 동일한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과 잉그루드 스타디움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잉그루드 스타디움은 글로벌 K-팝 스타들의 공연 장소이자 프로풋볼 구단 로스앤젤레스 램스와 차저스의 홈구장인 소파이 스타디움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후원 기업의 이름을 경기장 명칭에 넣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계올림픽 대회 기간 동안에는 해당 경기장이 잉그루드 스타디움으로 불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활약이 주목되는 양궁은 칼슨에 위치한 로스앤젤레스 갤럭시 스타디움에서 진행되는 것이 확정됐고 사격은 롱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태권도와 펜싱, 레슬링과 유도, 탁구 등 대한민국 대표팀이 활약할 주요 실내 종목의 개최 장소로는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가 결정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와 인접한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는 체조와 복싱 경기가 개최되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구장에서 야구, 패서디나 로즈볼 스타디움에서는 축구 경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최를 앞두고 경기장을 신축하는 방안보다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주요 방침으로 내세우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은 2028년 7월 15일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로세움과 잉그루드 스타디움에서 동시에 개최되며 폐막식은 7월 31일 잉그루드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2028 하계올림픽이 개최지인 로스앤젤레스시는
대중교통 확충 등 대회 전까지 전 세계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노숙자와 치안 등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외국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지급하는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현되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카드 제도에 대한 법제화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대통령이 의회 입법 없이 일방적으로 새 비자 유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골드카드가 대체하게 될 기존 EB5 비자를 이미 신청해 놓은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 역시 문제로 꼽혔습니다. 현재 EB5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선 투자금 105만 달러 또는 80만 달러를 내야 하고 투자를 통해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갑자기 EB5 비자가 폐지되고 골드카드 신청자들이 비자를 먼저 받게 될 경우 법적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카드 영주권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16일 기준 상무부가 개설한 골드카드 신청 인터넷 사이트에 대기 등록한 외국인 수는 6만 8,7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텍사스 홍수로 1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어린이 165명을 구조한 20대 해양경비대 구조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해안경비대 소속 구조대원 스콧 러스칸 하사는 홍수 참사가 발생한 텍사스 캠프 미스틱에서 많은 어린이들을 구조해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러스칸이 캠프 미스틱 현장에 도착했을 때 200여 명의 어린이가 겁에 질린 채 추위에 떨고 있었고 일부 아이들은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의 유일한 응급 구조대원이었던 러스칸은 헬리콥터에 어린이 15명을 태워 보낸 뒤 잇따라 도착하는 주방위군 항공기에도 아이들을 차근차근 탑승시켰습니다. 그렇게 러스칸은 약 3시간 동안 총 165명의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러스칸은 사람들은 영웅이 되려는 누군가가 아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며 이것이 내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강수량과 피해 규모를 두고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재난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라구나비치에서 발생한 산불이 불꽃놀이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시 당국이 밝혔습니다. 라구나비치 소방국에 따르면 란초 산불은 어제 오후 2시 15분쯤 란초 라구나로드와 모닝사이드 드라이브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약 4에서 5에이커를 태운 후 오후 5시쯤 불길이 잡혔습니다. 알렉스 루나기 라구나비치 시장은 이번 산불은 불꽃놀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신당 창당을 선언했죠. 1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의 양당 정치 체제를 깰 수 있을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윤범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빌 클린턴과 아버지 부시가 맞붙었던 1992년 대선. 텍사스 출신 억만장자 로스페로는 기존 양당 후보들을 위협하는 제3지대 후보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대선 투표 결과 득표율 18.9%, 승자 독식 제도에서 한 명의 선거인단도 가져가지 못했지만 1990년대 이후 미국 선거에서 제3지대 후보가 처음으로 1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사건이자 제3정당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드문 사례였습니다. He did get almost 20% of the vote in 1992, and that helped Democrat Bill Clinton win some electoral votes, win some states that he might not otherwise have won on his way to defeating Republican incumbent George Bush. 당시 선거는 역설적으로 제3정당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결과였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선 기존 정당들의 견제, 특히 한때 노선을 같이 했던 공화당의 공격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창당한 지 40-50년 된 녹색당과 자유당조차 각각 비슷한 노선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법적 정치적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미국의 정치 판도이자 역사입니다. 실제로 머스크가 트럼프와 결별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올해 초 주당 $400가 넘던 테슬라 주식은 $200 후반까지 떨어질 정도로 정치 여론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One thing Republicans and Democrats agree on is that they want to limit the access for third-party candidates. It's very hard for third-party candidates to get on the debate stage. Ross Perot was the last third-party presidential candidate to do so. 일론 머스크의 신당 앞에는 절차적 난관도 있습니다. 제3정당이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선 각 50개 주마다 등록 유권자 대비 일정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7만 명, 텍사스의 경우 8만 명의 서명을 모아야 합니다. 뉴욕의 경우 매 주지사 선거에서 최소 2%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하고 다른 주들마다 일정한 득표율과 조건, 기준을 유지해야만 공식 정당으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치 선거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수천만, 수억 달러의 비용 외에도 최소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도층 유권자들이 제3정당 지지를 사실상의 사표로 인식하는 경향은 결정적인 난제입니다. 정당 비례대표제가 없고 승자 독식 구조인 미국 선거에서 제3정당이 선거인단 수나 의석을 확보하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론 머스크의 신당은 다를 것이라는 긍정론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순자산 $41억 로스페로보다 훨씬 많은 4천억 달러의 개인 자산을 지닌 세계 최대 부호입니다. 또 최대 소셜미디어 중 하나인 X의 소유주로서 2억 명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갖고 있는 것도 머스크의 강점입니다. 무엇보다 머스크가 겨냥하고 있는 내년 중간선거는 대선이 없는 각 지역 선출직 선거입니다.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차는 단 4석, 하원은 5석입니다. 만약 머스크의 신당이 주요 경합주들을 중심으로 막강한 자금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상원에서 2-3석, 하원에서 8석 이상만 확보한다면 당장 의회 내에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오늘도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성추문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리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힘을 보탰지만 기업 친화적 정책과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머스크는 정부 재정을 늘리는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고 친환경 자동차 혜택 폐지를 밀어붙인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공화당과 완전히 갈라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제3정당의 출현과 정착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양당 정치판의 환멸을 느끼는 중도층이 얼마나 머스크에게 지지를 보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 일요일 밤 뉴욕의 한 거리에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모가 지켜보는 앞에서 6살 아들이 납치된 건데요.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거리 한복판, 검은 옷에 높은 모자를 쓴 수상한 남성이 6살 남자아이를 낚아챕니다. 부모들이 뒤쫓아가자 용의자는 아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도망쳤습니다. 부모는 곧바로 남성을 뒤쫓아 제압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4분 후에 도착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일요일 밤 독립기념일 휴일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거리를 거닐던 브루클린 스틸벨 애비뉴와 서프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아이의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심하게 내던져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을 정확히 전달받지 못한 경찰은 처음엔 부모가 가해자인 줄 알고 제지하려 했지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나서 용의자가 누군지 알려주자 용의자를 체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납치극의 피해 아동인 6살 라셈 겐트는 곧바로 코니아일랜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6세 용의자 조나선 로발리노는 현재 폭행 및 유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당국은 그가 과거에도 수차례 전과가 있으며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친 로이 겐트는 다시는 코니아일랜드에 오고 싶지 않다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번 주 아마존과 월마트가 같은 기간 대규모 온라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미국 온라인 유통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정면 승부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마존은 연례 프라임데이 행사를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려 오늘부터 11일까지 진행합니다. 특히 전자제품, 신학기 용품 등에서 최대 23%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역시 오늘부터 시작해 6일 동안 월마트 딜즈를 여는데 올해 처음으로 국내 4,600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에서 동시 할인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 이마케터는 아마존이 미국 온라인 판매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오랜 기간 1위 사업자였으나 월마트가 온라인 인프라와 배송 시스템에 대규모 투자를 하며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월마트의 전자상거래 매출은 연간 20% 이상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올해 4일간의 프라임데이 행사 기간 아마존에 입점한 판매업자들을 포함 총 거래액이 23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정확히는 하락에 가까운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내스닥이 간발의 차이로 약세를 모면한 가운데 다우존스와 S&P 500은 이틀 연속 떨어졌습니다. 특히 다우존스는 어제와 오늘 하락으로 지난주 폭등했던 것의 63%를 없애버렸습니다. 분위기를 진정시킬 만한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투자 심리는 팔자 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고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장은 개장 내내 평소보다 좁은 폭 안에서 상승 반전과 하락 반전을 반복했지만 회복세로 탄력받기에는 역부족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어제 셀러프 모드가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고 하루짜리 반짝 하락으로 마무리된 점은 미미하나마 투자 심리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는데요. 한편 지난주 수요일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테슬라는 3일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지만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3종목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